내 딸 할인이니? 어제 분명 장례까지 치렀는데 넌 누구니? 왜 상자는? 장례를 마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밝았습니다. 내 이름은 민준. 딸 할인이를 땅에 묻고 돌아온 길이었지요. 비가 내린 것도 아닌데 도로 위엔 얇은 막이 깔린 듯 반짝였고 길가의 가로수마다 잎 대신 하얀 조화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차창 밖의 세상이 전부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사람도 불빛도 모두 작별을 말하는 듯 했어요. 집 앞에 이르자 현관문 앞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발 자국은 작고 얇았고 내 딸 할인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불과 어제 그 아이를 땅에 묻었으니까요. 나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은 문. 그러나 닫아둘 수도 없는 문 앞에서 내 손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마지막까지 난로를 켜두고 나간 것처럼요. 거실 불빛은 꺼져 있었는데 냄비 안엔 식은 죽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숟가락도 하나, 반찬 그릇도 하나. 딸이 마지막으로 먹던 그 자리에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그릇 가장자리에 남은 국물이 마르며 희미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고 그 자국이 꼭 아빠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장롱 위의 인형, 모두가 나를 향해 묻는 것 같았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말도 견뎌야 한다는 말도 그날은 너무 멀게 느껴졌으니까요. 바닥엔 장례식장 봉투 몇 개가 널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한데 모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 돈을 쓰면 아이가 정말로 떠난 것 같을 것 같았거든요. 그저 손끝으로만 만지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남긴 마지막 체온이야. 그날 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붕에 낡은 깃대가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자꾸 현관 쪽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툭툭.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요란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드는 바람 사이로 그림자가 일렁였어요. 여자의 그림자였습니다. 딸과 비슷한 키, 비슷한 어깨, 비슷한 손 모양.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가 고개를 숙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순간 시간이라는 게 무너졌습니다. 한 주 전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던 할인이의 얼굴이 하얀 꽃더미 속에 누워있던 그 미소가 눈앞에 그림자 위로 겹쳐졌습니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면 이 세상의 질서가 바뀔 것 같았고 닫아버리면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죠. 바람이 세게 불어 문틈으로 향 냄새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향이 딸이 좋아하던 국화향과 같았어요. 내 손이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삐걱하며 열릴 때 심장이 한 번 더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먼지투성이었지만 그 얼굴의 윤곽과 눈빛은 내 딸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달해달라 했어요. 목소리는 딸과 닮아 있었지만 조금 더 낮고 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내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상자에는 리본이 묶여 있었고
그 위엔 흐릿한 글씨로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열지 마.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할인이의 글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고 그녀가 손에 쥔 상자만이 현실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상자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으로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열지 말라는 건 아직 열 때가 아니라는 뜻이겠지. 불 꺼진 집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상자 위에 얹힌 그 한 줄의 글씨만 바라봤습니다. 그 글씨가 내 손끝을 타고 가슴으로 번지며 이유 모를 따뜻함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할인이는 왜 이 낯선 여자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우리에게 어떤 진짜 이별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눈이 오기 시작한 건 할인이가 세상을 떠나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상하리만큼 자주 내렸고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마다 하얀 숨이 내려앉았고 그 아래 놓인 대야는 하루가 다르게 눈으로 차올랐지요. 할인이는 그 눈을 참 좋아했어요. 아빠, 눈은 착한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세상을 다 덮어주잖아요. 그 말이 그땐 그저 예쁜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멀리 다녀온 마음의 언어였는지 그건 훗날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게 할인이가 8살이던 해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 둘은 조금 서툴지만 부지런히 하루를 꾸려갔습니다. 나는 낮이면 일터에 나가고 밤이면 죽을 끓여서 밥상을 차렸어요. 할인이는 늘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맞추곤 했지요. 그 아이는 늘 내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손은 따뜻해요. 근데 냄새가 나요. 나는 웃었지요. 그건 일한 냄새란다. 그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좋은 냄새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좋은 냄새가 아이에게는 집의 냄새였다는 걸요.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다시 맡고 싶은 냄새였다는 걸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서야 알았어요. 할인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쉬는 시간마다 교실 창가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한 번은 몰래 그림장을 펼쳐봤더니 온통 나무와 새, 그리고 편지 모양이 그려져 있었지요. 누구에게 쓰는 거냐고 묻자 아이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하늘이요. 그 말이 그토록 평범하게 들렸던 나 자신이 지금은 미워요. 그 아이가 20살이 되던 해, 나는 이제 놓아줘야 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도시로 대학을 간다며 기차표를 손에 쥐었을 때 그 손끝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기차가 떠나는 날, 아이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아빠, 혼자 밥 잘 챙겨 드세요. 그 목소리가 기차 소리 속에 묻혀 멀어졌지요. 나는 플랫폼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주 연락이 왔어요. 사진도 보내오고 친구 얘기도 하고 아빠, 요즘은 제가 아빠보다 더 잘 먹어요. 하며 웃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줄었지요. 전화를 걸면 수업 중이라 하고 문자를 보내면 짧은 답만 왔습니다. 괜찮아요. 잘 지내요. 그 한 줄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을 나는 잊지 못했어요. 그때 내가 전화를 한 통 더 걸었더라면, 그때 내가 서울로 달려갔더라면 후회는 늘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들어서면서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쉬고 싶다는 말 한마디였지요. 그날따라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할인이는 마당에서 잠시 눈을 밟더니 말했어요. 아빠, 눈이 이 집까지 기억해 주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쩐지 불안했어요. 그때 이미 아이의 손이 너무 가벼웠거든요. 며칠 뒤
아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죽도 거부했고 물만 조금씩 마셨지요. 병원에 가자. 내가 말하면 아이는 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 괜찮아요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한 말인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책상 위에 종이가 쌓여 있었어요. 편지 같기도 하고 일기 같기도 한 종이들이었죠. 그 아이는 무언가를 쓰다 말고 자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편안해 보여서 나는 차마 방문을 열지 못했어요. 며칠 후 아이는 제 손으로 머플러를 메고 문을 나섰어요. 아빠, 바람 좀 쐴게요. 나는 그래, 다녀와 하고 돌아섰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온 산을 다 뒤졌지만 어둠 속의 눈은 발자국조차 삼켜버렸지요. 이틀째 되는 날 마을 어귀에서 아이의 목도리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 냄새, 그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후로 일들은 너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병원, 서류, 증명서, 장례. 그 모든 단어들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빈몸만 움직일 뿐이었지요. 장례식 날 영정사진 속의 아이는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이 그렇게 따뜻하면서도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 했어요. 아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그 목소리는 분명 들렸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별이 끝난 게 아니라 이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거리요. 집에 돌아와 현관을 열었을 때 온통 향 냄새와 습한 공기, 검은 외투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국그릇 하나가 엎어져 있었고 바닥엔 하린이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슬리퍼가 뒤집혀 있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그 슬리퍼를 안았습니다. 하린아,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간 거니? 입술에서 새어나온 목소리가 내 목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때 문득 마당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툭툭. 눈이 녹아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어쩐지 사람 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 소리는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종이에 리본이 묶인 상자였고 그 위엔 딸의 글씨로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열지 마.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이의 마지막 인사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 상자를 가슴에 안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열 수도 버릴 수도 없었지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게도 없고 빛도 없는 하루들이 흘러갔습니다. 그 상자는 어느새 내 하루의 중심이 되었어요. 눈을 뜨면 상자가 보이고 눈을 감아도 상자가 보였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툭툭. 현관 앞엔 젖은 머리에 낯선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또 하나의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리본이 묶여 있고 글씨는 똑같았습니다. 열지 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누군가가 다시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나는 그제야 아이의 진짜 목소리를 들은 듯 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눈발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요.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에 낯설미 가득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낯설미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손에 들린 상자 위로 빗방울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번져 있었지요. 그녀가 고개를 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달해 달라 했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걸렸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어깨 너머 집 안쪽을 잠시 훑었어요. 마치 오래된 풍경을 다시 보는 사람처럼요.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눈빛 속엔 두려움보다 더 큰 안심이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그 말을 하며 나 스스로 놀랐습니다. 낯선 일을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다니요. 하지만 그 밤의 공기엔 어떤 예감이 있었어요. 닫아두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요. 그녀는 조심스레 현관을 넘었어요. 젖은 신발이 마룻바닥을 적셨고 그 발자국마다 달빛이 맺혀 반짝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발자국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건 그 자체로 생명이 돌아온 신호라는 거리요. 방 안은 여전히 할인이의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랍에서 나는 비누 냄새, 책상 위에 남은 연필의 나무 냄새,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이 미세하게 떠 있었어요. 소녀는 잠시 그 냄새를 맡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이 마치 오래된 약속을 확인하는 사람 같았지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올렸습니다. 주전자에 김이 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마루 끝에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끝으로 리본을 한번 쓸어내리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 앞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주며 낮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묘한 평온이 흘렀어요. 죽음의 집이 다시 누군가의 숨으로 채워지는 느낌이랄까요? 찻잔 김이 천천히 퍼져 방 안의 공기를 데웠습니다. 그 김이 사람의 체온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정적 속에서 오래된 시간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인이가 어릴 적 장난감 소리를, 아내가 웃던 기침 소리를 그녀가 다시 들려주고 있는 듯 했어요. 소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집 따뜻하네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난방도 꺼뒀는데.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람 냄새가 나요. 그 말이 어쩐지 할인이가 하던 말과 똑같았어요. 그때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었지요. 밤이 깊어가자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녀가 놀란 듯 어깨를 움찔했어요. 나는 담요를 꺼내어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담요는 아내가 생전에 즐겨 덮던 거였어요. 오래된 실밥이 몇 군데 풀려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를 덮기엔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담요의 질감을 느끼며 속삭였어요. 이거 냄새가 좋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눈을 피했어요. 눈물이 나려 했거든요. 그녀는 상자를 바라보다가 잠시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열어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웃음엔 이상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그 안에 든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나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 상자를 어디서 받으셨나요?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어요. 길 위에서요. 어떤 분이 부탁하셨어요. 시간이 되면 아버님께 꼭 전해달라고. 그 아버님이라는 말이 공기 속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 말의 속도, 호흡까지 할인이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묻지 말라 하셨어요. 아버님이 스스로 알아보실 거라고.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할인이의 말투 그대로였거든요. 항상 어려운 일은 내가 대신 해주려 하면 아빠,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하던 아이였어요. 그 기억이 겹치자 눈앞이 희미해졌어요. 그녀는 상자를 두 손으로 내 앞에 밀어두었습니다. 이건 아직 열 때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지키고 있을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상자를 부드럽게 안고 방 안을 둘러볼 때 그 손길이 할인이의 손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쳤고 시간은 천천히 멈춰 있었어요. 시계의 초침만이 살아 있었지요. 초침 소리가 마치 아이의 심장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내 안에 무너진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아침까지 여기 있어도 될까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이 집엔 방이 많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낯익더군요. 그 웃음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할인아, 내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니겠지. 하지만 내가 보낸 사람은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녀가 잠든 뒤에도 나는 한참을 깨 있었어요. 등잔불 아래에서 상자를 바라봤지요. 리본 위의 글씨는 여전히 열지 마였어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열지마는 금지가 아니라 기다림이구나. 지금은 아직 아니야라는 말이겠지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숨을 쉬었어요. 할인이를 잃은 뒤 처음으로 이 집이 다시 사람의 체온으로 데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집의 나무벽이 미세하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방 안 공기가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집도 사람처럼 아파하고 사람처럼 회복한다는 걸요. 새벽 무렵 바람이 멎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흰 빛이 들어왔어요.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 내게 속삭였어요. 아침이 오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오늘은 좀 따뜻하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아버님 마음이 조금 녹아서 그래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군요. 눈물이 나왔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나는 그 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 순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잃은 자와 남은 자가 서로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소녀는 정말 할인이가 보낸 사람일까요? 아침이 되자 소녀는 조용히 상자를 내게 건네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새벽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마는 땀인지 서리인지 모를 미세한 물기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설친 듯 눈가가 붉었어요. 이제 가시려고요? 내가 물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건조했습니다. 어젯밤의 따뜻함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떠나면 다시 이 집에 혼자 남을 거라는 현실이 냉정하게 다가왔지요. 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으니까요. 할 일이라니요. 그 상자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끝인가요? 그녀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이제부터는 아버님의 몫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급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것 받으세요.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단호함이 할인이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부탁받았을 뿐입니다. 부탁이요? 누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요?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내 딸의 죽음과 이어진 이 모든 낯선 사건들의 실마리를요. 그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저처럼 혼자 길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추워 보였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 했어요. 그래서 상자를 전달해 달라고만 했나요? 아무 말 없이? 아니요.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열지 말라고 꼭 전해달라는 것, 그리고 아빠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빠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그건 할인이가 나를 위해 늘 쓰던 말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급하게 처리하려 할 때 아이는 늘 내 손을 잡고 아빠,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해요. 라고 말하곤 했지요. 그분이 혹시 제 딸과 아는 사이였나요? 내 물음에 그녀는 눈을 피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 딸이 그분을 도왔나요? 소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젖은 외투 끝자락을 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뒹군 듯 먼지가 묻어 있었고 옷자락은 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요. 나는 지갑을 도로 넣었습니다. 대신 마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새 꽁꽁 얼어붙었던 수도를 틀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당 한쪽 할인이가 쓰던 작은 화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리로 와봐요. 그녀가 조심스레 내 뒤를 따랐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호미를 건네주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것 좀 심어주세요. 그녀는 호미와 내 손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 딸이 좋아하던 꽃의 씨앗입니다. 라벤더. 심을 때가 지났지만 그래도 심어주고 가세요. 누가 심느냐에 따라 꽃이 필 수도 안 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호미를 받았습니다. 흙은 꽁꽁 얼어 있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몸짓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할인이가 꽃을 심을 때와 똑같은 자세였어요. 조금 서툴지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흙이 너무 차가워요. 괜찮습니다. 봄은 차가운 땅을 뚫고 오는 거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씨앗 몇 개를 조심스레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물로 조심스레 물을 주었지요. 그녀의 손이 차가운 흙을 만질 때마다 그 손이 내 딸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작업을 마친 그녀는 다시 내 앞에 섰습니다. 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없이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상자는 이제 따뜻한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문을 나설 때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밖에서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아버님은 저를 이미 할인이가 보낸 사람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문이 닫혔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젖은 신발 자국 두 쌍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는 어제 내 딸이 마지막으로 신었던 슬리퍼 자국, 다른 하나는 그녀가 남긴 낯선 발자국. 나는 문 옆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상자를 들었습니다. 상자는 여전히 가벼웠지만 내 삶의 무게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상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열지 마.
나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썼습니다. 열지 않으려고 또 열고 싶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득 그녀가 심고 간 화단 쪽에서 희미한 풀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하리나,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가 뭘까? 나는 상자를 펴는 대신 그 상자를 뺨에 갖다 댔습니다. 그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딸의 마지막 체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상자를 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하린이를 완전히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소녀가 심고 간 화단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었지만 흙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상자를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닫힌 상자 속의 비밀이 내 삶의 유일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겨울의 마지막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쌓이는 마당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내 딸의 그림자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닫힌 상자 속에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열 수 있는 날은 과연 언제 올까요? 닫힌 상자는 이제 이 집의 공기처럼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화단에 물을 주고 돌아와 상자를 확인하는 것이 내 일과의 시작이었지요. 상자 위에 얹힌 열지 말라는 글씨는 더 이상 내게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 하린이가 내게 준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만지며 하루를 시작하고 끝냈어요. 봄이 오려는지 날씨가 포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겨울은 여전했지요. 여전히 딸의 방을 치우지 못했고 그 아이의 냄새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빨래를 걷기 위해 마당에 나섰습니다. 하린이가 쓰던 앞치마, 낡은 수건, 그리고 내 작업복이 햇볕에 바싹 말라 있었지요. 걷어낸 수건을 코에 갖다 대자 햇볕과 비누 냄새 사이로 희미한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하린이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은 이미 한참 전에 사라졌어야 할 냄새였으니까요.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단 쪽을 보니 어제 분명 덮어두었던 흙이 살짝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작은 새싹 2개가 돋아나 있었어요. 라벤더 새싹? 소녀가 심고 간 씨앗이었죠.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싹을 틔우다니 기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화단 옆에 난 작은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른의 발자국은 아니었고 흙이 약간 파이도록 깊게 찍혀 있었어요. 소녀의 신발 자국과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누가 다녀갔지? 혹시 그 소녀가? 이상한 것은 그 발자국이 마당으로 들어온 자국은 있어도 나간 자국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집 주변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낯선 사람은커녕 낯선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상자를 옆에 두고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희미한 희망을 주었거든요. 어쩌면 하린이가 소녀를 통해 계속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밤새 뜬 눈으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열지마, 이제 그 글씨가 내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낯선 발자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화단의 새싹은 조금씩 자라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새싹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를 심은 분이 누구인지 꼭 알려줘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틈으로 마당을 내려다보니 그림자 하나가 화단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호미 대신 손가락으로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통에 담아 온 물을 조심스럽게 새싹 위에 뿌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확 들어왔고 그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는 나를 보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히 대답했어요. 걱정하실까봐 왔어요. 새싹이 아직 약해서요. 나간 자국이 없던데 어떻게 오셨나요? 벽을 넘었어요. 아버님이 주무시는 시간에 잠깐 들렀어요. 나는 그 말에 화를 내기는커녕 왠지 모를 안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할인이의 흔적을 지켜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당신이 제 딸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젠 그만하셔도 돼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분의 부탁을 받았고 아버님이 이 상자를 열 때까지는 계속 이 집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 부탁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딸에게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상자 안에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빠르게 벽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나는 마루에 기대서서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뜬 후 나는 다시 상자를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의 행동, 라벤더 새싹, 그리고 발자국. 이 모든 것이 내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상자 위 열지 말라는 글씨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할인아,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내 손이 떨렸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자에 묶인 리본을 풀었습니다. 매듭이 굳게 묶여 있었지만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풀었습니다. 리본이 풀리자 상자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천 조각 하나만이 곱게 접혀 있었고 그 위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할인이의 글씨로 가득한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었어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보내는 마지막 숙제. 그 제목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할인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자 부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비밀, 그리고 내가 몰랐던 그녀의 삶의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이 닫힌 상자가 사실은 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왜 할인이는 낯선 소녀를 통해 상자를 전달했을까요? 그리고 상자 속 1000조각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눈물이 이미 내 시야를 가리고 있었지만 글자들은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딸 할인이의 마지막 글씨, 아빠에게 보내는 마지막 숙제. 그 제목 아래 아이는 나를 아빠가 아닌 민준 씨라고 불렀습니다. 아빠에게 보내는 마지막 숙제. 민준 씨.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아빠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내가 아빠 곁에 없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아빠가 슬퍼하면 내가 남긴 이 숙제들을 풀 수 없어요. 첫 번째 숙제는 느린 삶이에요. 아빠는 늘 너무 빨리 걸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 아빠는 빨리 슬픔을 잊으려 했고, 빨리 나를 키우려 했고, 빨리 하루를 마감하려 했죠. 그래서 길가의 핀 꽃 냄새도
마당에 내린 눈의 모양도 못 보고 살았어요. 아빠, 제가 아팠던 시간들, 사실은 아빠에게 잠시 멈춰 서라고 말해주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심부름을 보낸 그 아이 있죠? 그 아이는 저와 같은 병을 앓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느리게 그리고 더 아프게 살아야 하는 아이예요. 제가 그녀에게 상자를 부탁한 건 아빠가 그녀를 보며 느린 삶을 배우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아빠가 저를 잃고서야 보게 될 세상의 아픈 아이들 중 한 명이에요. 그녀를 통해 세상을 천천히 보세요. 그녀가 심은 라벤더가 싹 트는 것처럼요. 두 번째 숙제는 냄새 찾기예요. 아빠, 기억나요? 아빠 손에서 나는 냄새가 좋다고 했잖아요. 일하는 냄새, 집의 냄새. 그런데 아빠는 나를 잃고 나서 그 냄새를 씻어내려 할 거예요. 슬픔의 냄새를. 하지만 아빠, 슬픔도 삶의 일부예요. 상자 안에 제가 남긴 1000조각 있죠? 그건 제가 마지막까지 덮고 있었던 담요의 귀퉁이에요. 그 1000조각엔 비누 냄새, 라벤더 냄새, 그리고 내가 아빠를 사랑했던 시간의 냄새가 배어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아빠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냄새로. 마지막 숙제는 용서예요. 저는 아빠가 저에게 미안해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미안함은 아빠를 멈추게 할 거예요. 아빠가 저에게 해준 모든 것은 사랑이었어요. 다만 제가 아팠던 걸 숨긴 건 아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빠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아빠가 스스로를 용서하길 바라요. 제가 사라진 후에도 세상은 계속될 거예요. 바람은 불고 꽃은 피고 아빠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시겠죠. 이제 제가 남긴 마지막 시간을 아빠의 것으로 만드세요. 열지마는 아직 나를 떠나보내지 마가 아니라 아빠의 삶을 닫아두지 마라는 뜻이었어요. 민준 씨, 나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믿어요. 특히 아빠가 끓여준 죽과 아빠의 따뜻한 손을 가진 이 집은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 이제는 행복해지세요. 딸 하린이가 아빠 민준 씨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모두 말랐고 대신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나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킨 후에 오는 깊은 안도감 같았습니다. 딸은 나보다 훨씬 강했고 나보다 훨씬 앞서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그녀의 삶, 그녀가 홀로 짊어졌던 무게, 그리고 그 무게 속에서도 나를 위해 준비했던 마지막 숙제들이 나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나는 상자 속에 작은 1000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흰색 바탕에 낡은 체크 무늬가 그려진 손바닥만 한 천. 코에 갖다 대자 편지 내용처럼 희미한 라벤더 향과 비누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전한 냄새였습니다. 내 딸의 체온이었습니다. 그 천을 가슴에 안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고 창가에는 라벤더 새싹이 햇살을 받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제 소녀가 팠던 흙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느린 삶, 냄새 찾기, 용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이유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 숙제를 전달한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하린이와 같은 병을 앓았고 길 위에서 만났다는 그 아이. 내 딸은 왜 굳이 그 아이에게 이 마지막 부탁을 했을까요? 나는 천천히 하린이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변함없이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하린이와 낯선 소녀가 나란히 앉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체크무늬 담요를 덮고 있었고 그 천 조각이 담요의 귀퉁이였습니다. 사진 속의 소녀는 바로 내게 상자를 전달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린이는 길 위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마지막을 보냈다는 것을요.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를 보며 나를 생각했고 우리 둘을 연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심고 간 라벤더 새싹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 하린이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온기였고 그녀가 내게 보내준 새로운 가족의 징표였어요. 나는 그날 이후 편지 속 숙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그 소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 하린이가 마지막으로 안아준 내 딸의 그림자였으니까요. 그녀를 만나는 것이 하린이의 마지막 숙제를 푸는 첫걸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과연 나는 소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녀는 내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줄까요? 하린이의 편지를 읽은 후 나는 더 이상 집안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 내게 느린 삶을 숙제로 던져주었지만 그 숙제를 풀기 위한 첫걸음은 빠른 행동이 필요했지요. 나는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행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린이가 말했던 길 위에서 만난 아이를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소녀가 상자를 전해주던 새벽 그리고 라벤더에 물을 주던 그 밤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마을 어귀, 국도를 따라 걸어왔고 밤늦게 담을 넘어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 마을 근처 또는 도시의 외곽 어디쯤을 떠돌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트럭을 몰고 낯선 길을 달렸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풍경을 하린이가 보라고 했던 것처럼 느리게 바라봤습니다. 길가의 간판, 흐르는 강물,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하린이가 나를 위해 준비한 수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국도변의 작은 휴게소 앞에서 트럭을 세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배낭을 메고 작은 상자를 들고 가는 모습,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부르자 소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헬쑥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당신을 찾으려고요. 제가 여기 있을 줄 어떻게 아셨어요? 하린이가 알려줬어요. 당신을 만나야 한다고요. 이게 하린이가 내준 마지막 숙제입니다. 나는 트럭에서 하린이의 편지가 든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이 드디어 여셨군요. 네. 이제야 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내 딸의 마지막 친구, 그리고 내 딸의 마지막 온기를 전달해 준 사람. 나는 사진 속의 담요 귀퉁이 1000조각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1000조각, 당신도 기억하죠? 하린이가 마지막까지 덮고 있던 담요입니다. 당신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녀는 1000조각을 봤더니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울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린이가 내게 가르쳐준 느린 기다림이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소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병원에서 만났어요.
같은 병동, 옆 침대였어요. 언니 아리는 저와 달리 항상 웃었고 항상 무언가를 적었어요.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아버님 이야기요. 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언니가 말했어요. 아버님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졌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떠나도 아버님은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아버님이 너무 빨리 잊으려 할까봐 걱정했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이 나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 깊이에 나는 미처 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했어요. 자기가 떠나면 이 상자를 아버님께 전해달라고요. 상자를 열지 못하게 해야 아빠가 나를 잊지 않고 계속 나를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언니가 제게 용기를 줬어요. 내 냄새로 살아라라고. 나는 그녀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수연이요. 수연 씨, 이제부터 당신은 하린이의 숙제를 함께 푸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딸입니다. 하린이가 내게 보낸 마지막 선물입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수연은 놀란 듯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가요? 네. 하린이가 심고 간 라벤더가 외롭지 않게 물도 주고 이야기도 해줘야죠. 그리고 이 상자 속의 숙제, 혼자 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함께 풀어요. 느린 삶도 냄새 찾기도. 수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짐 그리고 길 위에서의 삶을 쉽게 버릴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내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가세요, 아버님. 저처럼 아픈 아이를 받아주실 필요 없어요. 저는 짐이 될 거예요. 짐이라뇨. 하린이가 당신을 내게 보낸 건 내가 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짐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채워줄 온기입니다. 수연은 결국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내 딸의 손처럼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 안에 희미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트럭을 돌려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트럭 안에서 수연은 내게 하린이가 병원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린이가 마지막까지 웃으며 편지를 썼던 이야기, 그리고 매일 밤 창밖을 보며 아빠를 걱정했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내게는 하린이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의 라벤더 새싹이 햇살을 받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새싹 앞에 쪼그리고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왔어. 이제 아빠랑 같이 있을게. 나는 문에 기대어 섰습니다. 상자를 열기 전까지 닫혀있던 내 삶의 문이 수연이라는 아이를 통해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집은 다시 두 사람의 발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수연에게 하린이가 쓰던 방을 내주었고 그녀는 그 방에서 하린이의 책과 그림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린이가 남긴 숙제를 풀었습니다. 에필로그. 해가 길어진 오후마다 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수연은 화단에서 라벤더를 돌보고 나는 하린이의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햇살을 바라봅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늘 같은 향을 느낍니다. 라벤더, 비누, 그리고 봄의 냄새. 그건 아이의 냄새이자 내 삶이 다시 시작된 냄새였습니다. 나는 수연을 통해 하린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린이를 통해 비로소 내 삶을 만났습니다. 헤어짐은 모양만 다를 뿐 진짜로 사라지는 건 없다는 걸요. 사람의 마음은 기억의 모양으로
계속 남아 누군가의 삶을 비춥니다. 상처가 나를 약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더 천천히 걷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걸을수록 길가의 꽃과 바람의 온도를 알게 되었지요. 아빠, 오늘 라벤더 싹이 더 컸어요. 수연이 달려와 내게 속삭입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웃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야 비로소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린이가 남긴 닫힌 상자 속의 숙제는 결국 내게 사랑할 사람을 다시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딸은 죽음 속에서도 아빠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에필로그 봄, 새로운 가족의 냄새. 수연이 내 집으로 온 뒤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죽음의 냄새 대신 따뜻한 사람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수연은 하린이의 방을 쓰면서도 그 방을 하린이의 추모 공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방에서 하린이가 남긴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나는 수연을 통해 하린이가 내게 남긴 숙제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느린 삶. 이제 나는 트럭을 몰고 반일터로 갈 때도 길가의 꽃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섭니다. 수연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언니가 원하던 아버님 모습이 되었네요. 그녀의 말처럼 나는 급하게 서두르던 습관을 버리고 하루의 모든 순간을 찬찬히 음미하며 살고 있습니다. 냄새 찾기. 나는 상자 속의 1000조각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일하다가 힘들 때 혹은 하린이가 그리울 때 1000조각을 꺼내 냄새를 맡습니다. 그 냄새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용기와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에 수연이가 주는 따뜻한 밤 냄새, 그리고 흙과 라벤더, 새싹의 싱그러운 냄새가 더해졌습니다. 용서.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하린이의 병을 눈치채지 못했던 나, 그녀의 외로움을 몰랐던 아버지 민준을 용서했습니다. 하린이는 용서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용서했기에 수연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봄이 절정에 달했을 때 화단의 라벤더 새싹들이 보랏빛 꽃을 피웠습니다. 꽃은 작았지만 그 향은 온 마당을 채웠습니다.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님 보세요. 언니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피었어요. 우리는 함께 꽃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린이의 편지 속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아빠의 삶을 닫아두지 마. 나는 더 이상 슬픔 속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내게 다시 웃는 법,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는 법, 그리고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그리움이 찾아옵니다. 밤이 조용해질 무렵 문득 하린이가 나를 부르는 듯한 기척이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기척이 하린이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하린이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해가 길어진 오후마다 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수연은 하린이가 즐겨 앉던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나는 하린이의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햇살을 바라봅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늘 같은 향을 느낍니다. 라벤더, 비누, 그리고 봄의 냄새. 그건 아이의 냄새이자 내 삶이 다시 시작된 냄새였어요. 어쩌면 사람의 인생이란 결국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되는 여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상처가 나를 약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더 천천히 걷게 되었어요. 천천히 걸을수록 길가의 꽃과 바람의 온도를 알게 되었지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린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준 내 딸 하린이에게 진심으로 속삭입니다. 하린아, 내가 남긴 숙제, 아빠는 이제 다 풀었단다. 고맙다. 엔딩. 하늘로 돌아간 딸의 마지막 선물. 그 상자를 연 아버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남을 따뜻한 냄새를 느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가족의 느린 봄을 응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